서울 강남의 한 고급 장례식장.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문객들이 차례차례 검은 옷차림으로 입장하고 있었다. 그중 모든 시선이 향하는 한 인물이 있었다. 한인식 회장. 대한민국 재계상위 10위권에 속하는 한성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며 최근 유일한 아들 한준서 전무를 교통사고로 잃은 지 정확히 1년이 된 날이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아직도 매일 새벽에 이곳에 혼자 온다더라. 준서 씨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 말처럼 한인식은 매일 새벽 6시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백발은 그 어느 때보다 희게 보였다. 그는 향을 피우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서야, 오늘도 아버지가 왔다. 너 없이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구나. 그 순간 조용히 다가오는 한 여인의 발소리. 유지원이었다. 준서의 아내, 현재는 미망인. 그녀는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눈가에 살짝 그늘이 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했고 표정은 깊이 감정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아버님, 오늘도 오셨군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십니다. 너도 왔구나, 지원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향을 하나 더 피우고 손수건으로 아버님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 효녀 같은 모습.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음을. 한성그룹 본사 40층, 회장실. 비서실장 정태현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조용히 정리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도 있으시고 승계 관련해서 정리를 시작하셔야 할 시점이 아닐지. 한인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너도 내가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냐? 그렇다기보다 회장님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회사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오른팔, 정태현. 20년을 함께한 비서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말투와 시선에서 알 수 없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내가 믿는 건 단 3사람이었다. 아들, 너, 그리고 지원이. 그런데 지금은. 말을 마치지 못한 채 그는 피곤한 듯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한인식은 꿈을 꿨다. 아주 오래전 어린 준서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만든 눈사람은 꼭 영원할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난 그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고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숨을 쉬기 힘들었다. 그는 운전기사를 불러 새벽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오늘은 너와 단둘이 어디든 가고 싶구나, 준서야.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어두운 도로 위,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는 곧바로 사고 차량에서 피범벅이 된 노인을 구출해냈다. 환자 의식 없음, 혈압 저하, 신속히 응급실로.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 하얀 천장, 삐 소리가 이어지는 심장 모니터. 한인식 회장은 그렇게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세상은 그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의식은 어둠 속에서 또렷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귀에 들려온 첫 번째 목소리는 믿고 있던 며느리의 낮고 차가운 속삭임이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태연 씨, 회장님은 곧 과거가 되겠죠. 지원아, 이러는 거 정말 괜찮겠어? 난 이미 괜찮지 않아. 오래전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섬뜩했다. 그 말들은 칼날처럼 한 회장의 귀를 찔렀다. 그는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지원이, 태연이, 너희가. 그의 뇌리는 멍해졌고 입술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한성그룹 본사 앞에 모여들었다. 한인식 회장, 의식불명 상태, 경영 공백 우려, 장녀 유지원, 후계자로 급부상. 뉴스에선 오직 효녀와 충직한 비서의 활약만이 강조됐다. 그러나 병원 중환자실 안에서 단 한 사람이 혼잣말처럼 속삭이고 있었다. 준서야,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다. 내가 당한 일도, 내가 놓친 진실도, 전부.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고 눈은 또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인식의 두 눈은 눈꺼풀 아래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싸움은 그 어떤 계절보다도 차갑고 긴 겨울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서울중앙병원 VIP 중환자실. 희뿌연 커튼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 위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한인식 회장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꾸준히 뛰고 있었고 뇌파 역시 미약하지만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의료진은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였다. 실제로는 그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눈을 뜰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머릿속은 서서히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낯익은 구두 소리, 익숙한 향수. 한인식은 속으로 외쳤다. 지원이. 그리고 이어진 또 하나의 발걸음. 조용하고도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을 깬 것은 정태현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오늘 의사 말 들었어. 상태는 그대로래. 아마 회복은 어려울 거래. 그에겐 어떤 연민도 없었다. 오히려 해방된 듯한 말투였다. 유지원이 대답했다. 그럼 이제 시간 문제야. 다음 주 주주총회까지만 조용히 지나가면 우리 계획은 완성되는 거지. 지원아, 아직도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 난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물러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냐. 다만 내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녀는 천천히 병상으로 다가가 침대 옆에 놓인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 과거에는 따뜻했던 손,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주고 가족이라 불러주던 사람의 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타올랐다. 내 어머니, 김혜란 씨를 기억하세요? 그 말에 한인식의 뇌리에 오래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김혜란. 20년 전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수감 중 사망한 한성건설의 말단 재무팀 직원. 그 사건 당시 정태현이 직접 조사를 주도했고 한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사건은 매듭지어졌다. 유지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였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로 평생을 잃었고 결국 감옥에서 숨졌죠. 정태현이 당황한 듯 말했다. 지원아,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야. 우리가 계획한 건 감정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잖아.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나는 단 한순간도 감정을 내려놓은 적 없어. 준서와 결혼한 것도, 이 집안에서 예쁜 며느리로 살아온 것도 전부 이 나를 위한 연극이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대가 남았을 뿐이야. 정태현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 소녀, 준서의 곁에서 수줍게 웃던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얼굴의 여자였다. 그럼 내 아버지의 복수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녀는 한인식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당신, 회장님, 당신은 절대 깨어나면 안 돼요. 당신의 기억, 당신의 존재, 모두 사라져야 우리가 산다고요. 한인식은 온몸을 떨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외치고 싶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원아. 내가 준서를 사랑했던 게 거짓이었단 말이냐?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 준서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들으셨죠?
이건 진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야 해요. 그래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병실안은 다시 정막으로 가라앉았다. 유지원은 병실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곧 유산 상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될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건 아버님이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뿐이죠. 정태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따라 병실을 떠났다.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한인식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분노, 배신,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사실은 복수와 탐욕의 화신이었음을. 하지만 동시에 준서의 목소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 나는 반드시 깨어나겠다. 그 무렵 병원 복도 한켠에서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걸음의 주인은 한때 그룹의 재무 책임자였던 백도진. 그는 누군가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준서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USB를 받은 사람은 기자 출신 탐사보도 작가 서경호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진실, 이제 시작입니다. 백도진은 조용히 USB를 서경호에게 건네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병원 복도 창가에 선 그는 눈앞에 펼쳐진 서울 도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멎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하늘은 회색으로 침잠해 있었다. 준서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고 했죠? 서경호의 물음에 백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쯤 준서가 나를 찾아왔어. 말로는 그냥 재무구조에 관해 자문을 구한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지.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어. 가족, 회사, 누군가를. 아니, 누군가들일지도 몰라. 그게 유지원 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랐지. 그땐 그냥 며느리로서 힘든가 보다 했어. 그런데 USB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나서야 알았지. 그 아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화면엔 영상 하나가 떴다. 제목은 단순했다. 마지막 기록.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 준서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한 기업인의 그것이 아니라 혼란과 곤욕로 뒤덮인 한 사람의 아들이자 남편의 모습이었다. 이걸 누가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이 기록이 진실을 밝혀줄 거야.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내 아내, 지원이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 애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처음엔 단순히 비밀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확신이 들어. 그녀는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 그게 정태현 비서실장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준서는 한 가지 이름을 언급했다. 김혜란. 내가 어릴 때 들은 이름인데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던 이름. 이제 와서 그 이름이 왜 다시 떠오르는지 알 것 같아. 영상을 보던 두 남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마치 오래된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백도진이 입을 열었다. 20년 전 김혜란 사건이 터졌을 때 난 그녀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입을 다물었지. 그땐 내가 말하면 내 자리도 위험하니까. 서경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여인은 두리번거리지 않고 곧장 VIP 병동으로 향했다. 그녀는 바로 유지원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이다현. 현재는 국내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이자 지원의 유일한 사적인 연락 상대였다. 병실 근처 별도 상담실에 들어선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유지원을 마주했다. 어떻게 됐어? 지원의 질문에 다현은
작은 서류철을 내밀었다. 상속 준비는 거의 끝났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다만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시면 모든 게 무효가 될 수 있어. 지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럴 일 없을 거야. 그의 상태는 나도 매일 확인하고 있어. 깨어나지 않아. 다현은 살짝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아, 혹시 정말로 내가 그 사고에 관여했어? 그 질문은 몇 초 동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원은 미소조차 지우지 않고 말했다. 내가 한 건 없어. 그냥 상황을 유도했을 뿐이야. 그 말에 다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오랜 우정 위에 세워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 한인식의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점점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깊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김혜란. 그 이름은 한때 그의 회사에서 가장 성실했던 직원이었다. 그녀는 부당하게 몰린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계와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 정태현이 가져온 보고서엔 혜란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그는 깊이 따지지 않고 서명을 했다. 그날 나는 왜 더 캐묻지 않았을까? 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을까? 이제 그는 알았다. 그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회피가 또 다른 생명을,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도 빼앗아갔다는 것을. 심장이 두근거렸다. 눈가의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간호사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쳤지만 기계는 확실히 기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를 걷던 서경호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바로 이민우. 사고 당시 한준서의 전속 운전기사였다. 기자님, 전 할 말이 있습니다. 경호는 눈을 좁혔다. 지금 이 순간 사실을 밝히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말해야겠습니다. 그날 사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굽니까? 이민우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원. 아니, 그녀가 아닙니다. 직접 명령한 건 정태현입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흐렸다. 거리엔 봄이 올 듯 말 듯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한겨울처럼 무거웠다. 병원 근처의 한 허름한 카페. 서경호, 백도진, 그리고 새로 합류한 이민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엔 오래된 노트북과 몇 장의 프린트물이 펼쳐져 있었다. 서경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우 씨,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조작에 사용된 부품이라든지 정태영과의 연락 내역 같은 거 말입니다. 이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정태현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전날 내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작업은 정확히 10분 내에 끝내라. 그게 전부입니다. 백도진은 문서를 뒤적이다가 말했다. 회사 내부 감사 결과 중 삭제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김혜란 회계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 문서를 삭제한 계정이 바로 회장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경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럼 누군가가 회장님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이를 꾸민 셈이군요. 그리고 모든 흔적을 회장님의 오판으로 몰아갔다. 그 순간 카페 안에 조용한 공기를 깨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 문서 제가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향한 곳엔 검은 후드티를 쓴 청년이 서 있었다. 그는 서경호가 연락해둔 조력자, 전직 해커 출신의 IT 전문가 정하진이었다. 하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건 준서 씨의 메일 서버에 남아있던 임시 파일이에요. 직접적으로 지원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김혜란이라는 단어와 차명 계좌가 함께 언급됩니다. 계좌 추적은 가능할까요? 백도진이 물었다. 하진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요즘은 사람보다 AI가 더 빨리 찾습니다. 단, 이걸 공개하려면 목숨 걸 각오하셔야 해요. 그 시각, 병원 복도에서는 낯선 인물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낯익은 얼굴. 그는 한때 회장실 특별보좌였던 남기석이었다. 그는 한동안 회사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조용히 복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실제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인물. 중립을 가장한 회색지대의 사내였다. 그는 중환자실 입구에서 몇 초간 망설였다. 유지원의 명령으로 감시 차원에서 이곳에 왔지만 그의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어렸다. 회장님,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남긴 채 다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정태현이었다. 같은 시간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남은 지분 정리를 위해 주요 간부들이 모였고 그 중심엔 유지원이 있었다. 그녀는 회의 중 내내 단 한마디도 실수 없이 말했고 이사회는 대부분 그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녀는 완벽한 후계자의 이미지였다. 회의가 끝난 뒤 정태현이 조용히 물었다. 지원아, 혹시 백도진 쪽에서 움직임이 있던가? 경호 기자와 접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어. USB를 입수했다는 말도 들었고. 그럼 막아야겠군.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한 발 앞서 행동해야 해. USB 속 내용은 아무리 끔찍해도 회장님이 의식 없다는 조건 아래선 영향력이 제한적이야.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걸 세상에 퍼뜨린다면 그땐 다르지. 그럼 우리도 조작된 진실 하나쯤 준비해두는 게 어때?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이 아닌 계산된 냉철함이 있었다. 병원 한켠. 이민우는 조심스럽게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한인식 회장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가 주변 근육은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전 그날 사고가 조작된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심전도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의료진은 우연이라 말했지만 이민우는 확신했다. 회장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날 밤 서경호는 사무실에서 USB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진실을 아는 자들이 모두 침묵했다. 이제 그 침묵을 깨는 자들이 목숨을 걸 시간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혜란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검찰 출신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년 전의 그 일, 다시 꺼낼 건가요? 이제는 꺼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서울의 외곽. 조용한 보육원 앞에 한 남자가 도착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사진 하나를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아기였을 때의 한소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준서 씨, 약속드린 대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외곽, 오래된 창고형 건물 안. 서경호는 백도진, 정아진과 함께 숨겨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USB에 저장된 파일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복구된 일부 문서들은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에 불과했다. 그중 하나의 파일 제목은 평범했다. 해란회계 기록 최종점 txt. 그러나 열어본 순간 세 사람은 긴장감 어린 침묵에 빠졌다. 파일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한성건설 내 복수의 허위 계좌 거래 내역과 함께 김혜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 초안이 들어있었다. 이건 그녀가 당시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단 증거야. 백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입막음을 당했다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 비리일 수 있다는 얘기지. 경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정아진이 손가락을 움직여 문서 속에 있는 메모 하나를 확대했다. 지원, 나의 작은 불씨. 언젠가 내가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온다면
부디 복수보다 용서를 먼저 생각해 주길.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세 사람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딸에게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유지원은 고요한 음악을 틀어놓은 채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엔 김애란의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보육원을 방문했던 남기석이 전해준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속에서 이 일기장을 발견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원아, 넌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아이였어.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아이들을 오래 두지 않더구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껏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당화해왔던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왜 이제서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시절 자신은 단지 엄마 손을 꼭 잡고 초등학교로 가던 평범한 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호와 도진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작은 보육원을 방문했다. 원장은 조용히 한 앨범을 꺼내왔다. 이 아이가 한소은입니다. 2015년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 누군가 유기하고 갔어요. 서류도 보호자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름은 저희가 붙였습니다. 경호는 조심스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매와 턱선, 그리고 미소가 너무나 익숙했다. 이건 준서 씨의 모습과 닮았네요. 도진이 속삭였다. DNA 검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틀 내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들은 보육원 건물 뒤뜰로 걸어나갔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뛰놀고 있었고 그중 한 소녀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저 아이가 소은이에요. 원장이 가리켰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무슨 책 읽고 있어? 소은은 고개를 들었다. 조용하지만 똑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요, 왜 주인공은 엄마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버림받았는데도. 그 말에 경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책 속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자신에 대한 질문일지도 몰랐다. 그건 아마 사랑이란 게 이해하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일 거야.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을 바라보았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회의실. 주주총회를 앞둔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지원은 철저하게 모든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일기장, 도진과 경호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소은. 그 이름은 그녀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차를 몰고 경기도 하남으로 향했다. 보육원 앞 지원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창문 너머로 놀고 있는 소은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다가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차 안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난 그 아이를 지킬 자격이 있을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정태현이었다. 지원아, USB 안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정보가 있어. 조심해야 해.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차 문을 열고 조용히 걸어나갔다. 한편 병원 중환자실. 한인식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뇌파에 변동이 생겼고 모니터는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어린 준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버지, 그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전이라도 그 아이만은 지켜야 해요. 서울중앙병원 새벽 3시. 병실 복도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 시간엔 간호사들도 대부분 휴게실에 있었고 병동은 숨을 죽인 채 정적에 빠져 있었다. 한인식 회장의 병실 앞 CCTV는 어제 오후부터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조용히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병원 어디에서도 그 이름을 가진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윤효진. 유지원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외부 인물이었다. 임무는 단 하나. 회장이 깨어나기 전에 절대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 효진은 주사기를 가방에서 꺼냈다. 그 안에는 고용주로부터 전달받은 심장 박동을 서서히 멎게 만드는 약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한인식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순간 기계에서 미세한 신호음이 들렸다. 심전도 그래프가 갑자기 불안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효진은 멈칫했다. 혹시 벌써 깨어나려는 건가? 그녀는 곧장 주사기에 약물을 채우고 팔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손이 닿기 직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멈춰. 낮고 단호한 목소리. 이민우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효진을 노려보았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지? 효진은 놀라지 않은 듯 차분하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야말로 뭐하는 사람이죠? 보호자입니까? 그래. 난 이분의 운전기사였고 지금은 그분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순간 병실 안에 정적이 깨졌다. 효진은 재빠르게 주사기를 숨기고 말했다. 의심받을 이유 없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야간 간호사입니다. 그럼 같이 가서 신분 확인부터 합시다. 이민우가 다가서자 그녀는 갑자기 이민우를 밀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짧은 추격전 끝에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사라졌고 이민우는 그 뒤를 쫓다 놓쳤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약물 주사기와 명찰은 병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침 7시 병원 회의실. 서경호, 백도진, 이민우, 그리고 병원 보안팀이 모였다. 이민우는 테이블 위에 주사기와 명찰을 올려놓았다. 어젯밤 그녀가 회장님께 뭔가를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약물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병원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간호사라는 건 분명합니다. 병원장과 보안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어제 CCTV는 우연히도 정기 점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 인원이 아닌 외부인의 침입이라면 경찰 신고가 불가피합니다. 백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이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회장님의 입을 영원히 닫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서경호는 다짐하듯 말했다. 우린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의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아니,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오후, 유지원은 회장실에서 정태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태연은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어젯밤 병원 내 보안 기록 중 일부입니다. 누군가 침입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고용한 인물은 아닙니다. 뭐라고? 지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동요가 스쳤다. 그건 내가 정한 방식이었어. 나 아닌 다른 통로로 그 사람을 연결했잖아. 아니야. 분명히 내가 지정한 인물은 효진이지만 어젯밤 행동은 내 지시가 아니었다. 무언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제3의 손이 개입하고 있어. 지원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그녀는 태연에게 물었다. 혹시 남기석 본사로 돌아온 거 알고 있었어? 몇 주 전부터. 하지만 조용히 지켜보려 했지. 그가 어느 쪽 편인지 아직 불분명하니까. 그 사람, 회장님 병실 근처에서 몇 번 포착됐어. 위험하군. 그가 서경호 쪽과 손잡으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해. 그를 끌어들여 우리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제거해야지. 그날 저녁 한성그룹의 비밀 창고 중 하나에서 정태현은 남기석을 만났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회장실을 지켜온 이력이 있었지만 이제 그 관계도 불투명해져 있었다. 기석아, 넌 어느 쪽이냐?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너도 알고 있잖아. 회장님은 돌아오지 못해. 지금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한성은 무너진다. 남기석은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정리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진실을 덮는 거라면 그건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닐까. 정태현의 눈빛이 변했다. 너 그 아이에 대해 알고 있나? 한소은. 남기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럼 협조해. 그 아이를 보호하려면 지금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해. 남기석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 사이엔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밤이 깊어갈 무렵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인식 회장은 다시 한번 심하게 떨리는 꿈속에 갇혀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김혜란을 보았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지원이도 소은이도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한인식은 갑자기 숨이 멎을 듯한 통증을 느꼈고 순간적으로 심장 모니터가 급격히 요동쳤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담당 간호사는 외쳤다. 환자 반응 있습니다. 의식 회복 징후 확인. 그리고 몇 초 후 한인식의 오른손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분석센터. 하얀 조명 아래 서경호는 진단 결과가 담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옆에서 기다리던 백도진과 이민우 역시 숨을 죽인 채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경호는 종이 위에 글자를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소은, 한준서 씨와 유지원 씨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백도진은 눈을 감았고 이민우는 작게 탄식했다. 그럼 결국 그 아이는 모든 진실의 중심에 있는 셈이군요. 경호는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이 사실을 회장님께 전할 수 있다면, 그분이 깨어나신다면 말이죠. 한편 경기도 하남의 작은 보육원. 한소은은 조용히 방 한켠에서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두 개의 손이 그려져 있었고 그 가운데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 가족이면 좋겠어. 그 순간 보육원 원장이 누군가와 함께 소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유지원이었다. 소은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낯설지만 익숙한 시선. 언젠가 어렴풋이 본 기억처럼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은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안녕하세요. 소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지원은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너는 소은이니?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왜 소은인지 알아? 원장 선생님이 작지만 빛나는 은하수처럼 살라고 해서 그렇게 지었대요. 그 말에 유지원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작지만 빛나는 아이. 그녀의 손이 떨렸다. 혹시 엄마에 대해 궁금한 적 있어? 소은은 조용히 말했다. 있었어요. 왜 나를 두고 갔을까? 근데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어쩌면 엄마도 나를 지키기 위해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유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은을 안아주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소은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누군가 보육원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기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서경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 아이를 만남, 눈물이 많았음, 혼란에 빠짐, 지금이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음. 한편 서울중앙병원 한인식 회장의 병실에는
특별 감시가 강화되어 있었다. 지난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이후 의료진은 매일 일정 시간마다 회장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간호사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회장의 팔에 반응 자극을 주었다. 한인식 회장님, 들리신다면 손가락을 움직여주세요. 몇 초의 정적,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다. 의사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환자, 의식 회복 단계 진입, 주치의 즉시 호출 바랍니다. 병실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백도진과 이민우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정말입니까? 회장님이. 이민우가 물었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뇌파와 반응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진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지금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소은이라는 아이입니다. 준서 씨의 아이, 그리고 당신의 손녀입니다. 그 말에 회장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같은 시간 유지원은 자동차 안에서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앞좌석에선 소은이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엔 자신과 소은, 그리고 아직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 얼굴 아래 소은은 글씨를 적어두었다. 할아버지. 유지원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는 복수심만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아이의 존재, 그 순수한 눈동자, 그리고 그림 속에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그려준 것. 그것이야말로 용서도 원망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서경호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유지원과 마주 앉아 있었다. 경호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지원은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소은이는 정말 준서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기도 하죠. 한참 침묵하던 그녀가 말했다. 경호 씨, 당신은 왜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지키려 하죠? 내가 그 아이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경호는 조용히 웃었다. 누군가는 아이 편에 서야 하니까요. 그리고 난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직 끝까지 어둠 속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유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아직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태현. 이튿날 아침, 한성그룹 이사회 사무실. 유지원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정태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결정했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거짓은 끝내야 해요. 정태현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뒤로 빠질 생각은 하지 마. 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꺼내놓으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는 당신 몫이에요. 그 순간 병원 병실, 한인식 회장의 눈이 조용히 떠졌다. 하얀 천장, 낯선 기계음, 그리고 기억. 그는 중얼거렸다. 소은. 서울중앙병원, 오전 9시 45분. 한인식 회장의 병실에는 특별 의료진과 보안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 심전도 그래프는 안정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는 서서히 제거된 상태였다. 백도진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회장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완전히 떠 있었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한인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목에 힘이 없어 완전히 움직이진 못했지만 시선은 분명했다. 백도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듯했지만 명확했다. 도진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급히 나가 의료진을 불렀다.
의식 완전 회복입니다. 한인식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간단한 의식 반응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한인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는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이사회실. 정태현은 차가운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일면에는 한성그룹 후계자 유지원, 3세 경영체제 임박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대로 가면 완벽했다. 그런데,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정 실장님.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소식이 병원 측에서 확인됐습니다. 정태현의 손에서 신문이 미끄러졌다. 뭐라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곧 회장실 측근들에게 소환 연락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지금부터 모든 연락망 차단해. 내가 움직이기 전까진 누구도 회장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병원 회복실. 한인식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창가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의 눈엔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았던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유지원이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곁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한인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원아, 너였구나. 내가 지켜주려 했던 아이가.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김혜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억울했지만 끝까지 당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준서마저 잃었을 때 세상 전체가 적처럼 느껴졌어요. 한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소은이는, 그 아이는 그런 어둠을 몰라도 돼. 유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를 지키려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태현을 막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걸 조종했고 심지어 준서의 죽음도 조작된 것일 수 있어요. 한인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너 혼자선 못 막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날 오후 병원 외부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회장 의식 회복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각종 언론은 특종 경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후 3시 한성그룹 전직 임원들과 핵심 간부들이 초청된 비공식 회의가 병원 내 회의실에서 열렸다. 모두 긴장한 눈으로 기다리던 그 순간 한인식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아들을 잃었고 회사를 잃을 뻔했으며 나 자신도 놓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며 진실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태현의 조작과 범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정태현은 비밀 오피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계획 변경이다. 유지원도 한인식도 모두 입을 닫게 만들어야 해. 방법은 사고처럼 보이게. 이번엔 절대 흔적 남기지 마. 그의 눈은 더 이상 회의적인 조력자가 아닌 스스로 제국의 주인이 되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유지원은 다시 소은이 있는 보육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은아, 이제 엄마가 너를 데리러 왔어. 소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진짜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유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꼭 안았다. 그래, 이젠 절대 너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병원 근처에선 검은 차량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차량 안에 있는 남자는 정태현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장이었다. 그의 휴대폰엔
단 하나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목표, 병실. 오늘 안에 처리할 것. 서울중앙병원, 오후 11시. 병원 외곽 주차장 한켠에서 검은 벤 차량이 조용히 정차했다. 차 안에 있던 남자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전화기를 들었다. 목표는 병실 내부. 최대한 조용히 끝내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차량 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병원 내부 지하 출입구로 향했다. 이미 협조된 내부 청소 직원의 출입증이 그의 손에 있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걸음. 무표정한 얼굴. 죽음은 소음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회복병동. 한인식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고요한 서울의 불빛들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떠올랐다. 준서의 웃음, 혜란의 눈물, 그리고 지원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다. 문득 병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그는 감각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일정한 주기로 멈칫거렸다. 기계음은 점점 느려졌고 창문 너머 복도엔 인기척이 사라졌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후드티를 쓴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싸늘했고 손에는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한인식은 그를 보며 속으로 외쳤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다시 벌컥 열렸다. 이민우가 뛰어들어와 남자를 덮쳤다. 멈춰.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정신을 차린 의료진과 경호원이 곧이어 뛰어들었다. 잠시 뒤 남자는 제압되었고 경찰이 호출되었다. 한인식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운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명확했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눈빛이었다. 그날 새벽 한성그룹 비공개 채널에서 긴급 보도자료가 전송되었다. 한인식 회장, 의식 완전 회복 후 공식 입장 발표 예정. 내부 비리와 관련된 진상조사 착수 의지 밝혀. 이 뉴스는 한밤중임에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남 보육원. 유지원은 소은의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이 불안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소은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냥 지금이 너무 조용해서 오랜만에 평화롭거든. 그 순간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정태현. 지원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겠지. 응, 너의 계획은 실패했어. 이제 어쩔 셈이지? 너도 끝난 거야. 회장님이 깨어났고 모든 시선이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래. 나도 책임져야 해. 하지만 이제 그 책임은 이 아이를 지키는 방식으로 갚을 거야. 정태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너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줬는지 잊었어? 내가 나를 끌어올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딛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전화는 조용히 끊겼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부. 서경호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김혜란 사건, 준서의 사고, 회계 조작, 그리고 정태현의 배후.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 단순한 재벌가의 내분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회 전체에 울림이 있을 거예요.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옥상. 정태현은 홀로 서 있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 손에 피워든 담배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다음 수단으로 넘어간다. 모든 데이터, 영상, 증거, 삭제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라.
병원에서는 회장의 비공개 인터뷰가 준비되고 있었다. 한인식은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목소리는 힘을 되찾고 있었다. 인터뷰는 녹화로 진행되었고 조만간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는 마지막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건 침묵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제는 나도 그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보안 서버실. 검은 후드의 남자가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정태현의 지시에 따라 모든 로그 기록을 삭제하던 그 순간, 서버에 접속한 또 다른 익명의 접속자가 등장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기록을 백업합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오전 10시.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태현은 수갑이 채워진 채 포토라인에 섰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고개를 숙이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진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검찰 조사실로 이송되었고 뒤이어 발표된 수사 결과에는 그의 이름이 굵게 박혀 있었다. 횡령, 증거인멸, 교사범죄, 명예훼손, 살인미수. 이제 그는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한 제국을 조작한 중심 인물이었다. 같은 시간 전국 방송 뉴스 특보에서 한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바로 한인식 회장이 회복 후 직접 남긴 공식 인터뷰였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나의 침묵은 사람을 죽였고 또 다른 침묵을 낳았습니다. 그는 준서의 죽음, 김혜란의 사건, 그리고 회계 조작까지 일일이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 진실은 사람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숨기려는 거짓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후 한성그룹은 투명한 이름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전국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실망했고 누군가는 분노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용기만큼은 외면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한성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외부감사기구, 그리고 사내복지기금이 확대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대표이사직 전면 사임, 공익재단 중심 경영 전환. 그 이름은 더 이상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이름이 되기 시작했다. 하남 보육원 인근 작은 주택. 유지원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음과 함께 조용한 동네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기자회견 이후 자진사임을 발표했고 공식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 결정을 존중한 한인식은 대신 그녀에게 단 하나의 부탁을 했다. 이제는 너도 너 자신으로 살아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정리하던 중 소은이 달려왔다. 엄마, 이것 봐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소은이 직접 만든 우리 가족 족보였다. 엄마, 할아버지, 나. 그림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다. 예쁘게 그렸네. 유지원은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한편 서경호는 다시 본업인 탐사보도로 복귀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한 특집 다큐멘터리는 전국에 방영되었고 그는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금 조명받았다. 카페 한켠에서 커피를 마시던 경호는 우연히 백도진과 마주쳤다. 결국 우리가 진실을 밝혔군요. 응,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도진은 조용히 소식을 전했다. 지원 씨, 곧 아이 입양 절차 마무리할 거야. 법적으로도 소은이 엄마로 남겠다고 하더라고. 경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겠죠. 복수 끝에 찾아온 가족. 그걸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선 매일 싸워야 하니까. 며칠 후 한성공익재단 출범식. 사회복지와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공개되었고 그 중심엔 회복 중인 한인식 회장이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단상에 섰다. 내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회장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이제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객석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날 유지원과 소은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기억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야.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어른이 되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 그날 밤 병실 창가. 한인식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준서, 어린 지원, 그리고 김혜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는 그 사진을 조용히 가슴에 안고 말했다. 너희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다시 걸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엔 말하지 않은 진실이 아닌 용기 있게 말한 고백이 있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고 한 아이의 미래를 지켜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소은이 세상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